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부부는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존재이자 경제 공동체죠. 이런 경제 공동체의 성격으로 인해서 부부 중 일방이 가정 경제, 즉,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생활비, 대출이자 등등 일상 가사를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는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필연적으로 부부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깊게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부부 중 한쪽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어떻게 분할할지, 그리고 배우자에게 명의를 대여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로는요, 신용이 좋지 않은 한쪽 배우자에게 내 명의를 사용해서 한번 사업을 하세요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남편이요,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잘 되는 듯 했는데 운영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이 실패했고 아주 크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개인 신용이 좋지 않아서 카드를 만든다던가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던가 혹은 다른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어디에 취업하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또 내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이 신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금 마련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활동이 원활치 않게 되었죠. 그러니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보자 해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아내가 원래는 가정주부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아내가 이제 책임을 지고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던 때처럼 뭔가 큰 소득을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자녀도 있고 기본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전처럼 뭔가 돈을 확 벌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근로소득으로는 그게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보았느냐.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대출도 내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남편한테 이렇게 명의를 다 줘도 되나? 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엔 남편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한테는 내 명의를 빌려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자, 남편이요, 처음에는 아내 명의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명의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일일이 다 이제 공유를 해줬습니다. 가령 여보, 나 이번에 사업하면서 어디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계약할 때 당신 이름을 좀 쓸게. 혹은 여보, 이번에 그 금융기관 말고 지인한테 좀 돈을 빌려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사업자니까 당신 명의로 좀 차용증 좀 쓸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용처를 공개했었죠. 그런데 사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 계약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디에 어떻게 아내 명의를 사용하게 됐는지 공유하지 않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처음에는 이번에는 뭐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 건데?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내분도 이제 차츰차츰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어디에 내 명의를 어떻게 쓰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간섭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아내 명의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10년 동안 남편이 정말 다행히도 뭐 잘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수입도 꽤나 생겼죠. 그런데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딴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내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채무는 아내 명의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소득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아내한테 온전히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남편 가족들한테 돈을 크게 땅 하고 이체하고 혹은 남편 가족들한테만 뭘 딱 하고 사주고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는 아니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 이름으로 된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에 돈을 써도 쓸 일인데 왜 채무는 나한테 남겨두고 가족들한테 돈을 주는 거냐 불만이 쌓여갔죠. 그런데 처음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남편이 이제는 당신이 이름만 빌려줬지 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나 돈 빼돌린 적 없는데 당신이 돈 빼돌렸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그거 뭐 입증해봐.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그리고 명의에 관해서 다툼이 시작된 이후에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럴 바에는 내가 명의 빌려줬던 거 다 뭐 이거는 다 철회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야겠다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는 사실상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독단적으로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이 채무는 오롯이 남편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요.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아내가 책임져야 된다. 은행이나 다른 채무자들도 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동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아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뭐라고 다시 반박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당신이 어디에 어떻게 내 명의를 사용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어떤 채무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동의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를 일으켰는지 말 안 해줬으니까 나는 알 방도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 아내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그걸 다 사용한 것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우리가 경제 생활할 때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야 된다는 말 괜히 하는 거 아니지. 아내가 책임을 질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자, 법원은 어떻게 보았느냐? 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가 사업 운영의 편의상 부부 중 일방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
아내가 이 사업체 운영에 관해서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내 스스로 그래, 이 사업체는 내가 내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표로 인식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남편에게 이 사업체 운영에 관한 대리권을 전적으로 수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내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그 채무의 전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아내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어디에 내 명의 사용하는지 다 알려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냥 알아서 잘해, 이렇게 남편을 믿고 위임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내도 남편이 자기 명의를 사용해서 이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명의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 제3채무자가 이 채무 갚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이제 아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그렇다면 이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남편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일부 책임을 이제 지울 수는 있겠지만 제3채무자,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차용증을 작성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전적으로 아내가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되게 된다. 이런 판결인 거죠. 자, 그래서 배우자가 내 명의를 사용해서 사무를 진행한다. 배우자가 내 명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필연적으로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그 범위를 아주 철저하게 정해가지고 이제 배우자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내 명의를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수시로, 그래서 내 명의를 지금 어디까지 사용했는데,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지금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런 점을 계속해서 확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채무를 발생한다던가 나 몰래 다른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배우자가 내 명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부부가 경제 공동체이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아주 큰 쟁점은 다른 그런 것들 한번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 업체는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음식점을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이 너무 잘 돼서 수익 창출이 잘 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부 쌍방이 내가 이거 명의는 아니지만 더 열심히 이 가게 운영에 참여했으니까 이 가게 나한테 줘. 이렇게 한쪽은 주장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 사업자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돼?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이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는요,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업체가 이제 귀속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 이 사업체를
누구한테 어떻게 귀속하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그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그냥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갈라서는 마당에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를 낸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가게를 내 배우자가 가져가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럴 때에는 자영업을 함으로써 소득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내가 이 가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을 해서 현재까지 형성된 재산에 나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나의 기여도가 50%다, 60%다 이렇게 높게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재산 분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가게를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동업관계가 깨지는 경우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에 이 사업체를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내 거예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게 된다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권리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걸 매도할 경우에 높은 확률로 권리금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사례는 부부가 같이 이제 가게를 한 경우인데 부부 한쪽만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가게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권리금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럴 경우에는 권리금이 얼마가 발생할 것 같아요 라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법원에서 지금 이 가게의 규모,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변 상권에 비해서 이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상되는 권리금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걸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도출해냅니다. 그렇다면 그 도출된 금액을 가지고 제 배우자에게는 권리금으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재산 분할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권리금이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 가게가 길게 운영되고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뭐 가게를 차린 지 얼마 안 됐다던가 혹은 가게가 운영 중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에는 권리금이 많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 신청했다가 감정가도 낮게 나오고 내가 감정 비용만 지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리금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권리금 감정평가를 받을지 말지는 그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배우자가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 배우자가요 그 법인을 운영하는데 그 법인에 건물도 뭐가 있고요, 기계도 엄청 많이 있고요, 아마 그거 하나하나 분할 대상 재산에 넣으면 재산 분할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배우자가 1인 대표로 거의 1인 대표나 다름없이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하나하나의 개별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분할 대상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도 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식회사를 만들 때 몇 주의 주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등기부등본 딱 등기를 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또 우리가 권리금 감정평가를 했듯이 이 법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맡겨서 그 감정 가액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경우에는 또 당사자분이 아니 당연히 법인을 운영하려면 채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채무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많지 않을까 봐 채무는 빼고 법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만 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법인 자산도 있겠지만 채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인의 자산만 분할 대상으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내 배우자의 지분이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치를 이제 감정평가 받은 다음에 내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내 배우자가 언제부터 이 기업에 종사했고 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 이 회사에 기여를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온전히 다 포함시킬 수도 없고 또 온전히 다 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다. 한 20년, 30년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이 결혼식은 해놓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뭐 청약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혹은 또 워낙에 이혼율이 높아졌다 보니까 우리 섣불리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자 이런 분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도 하고 주변에서 우리를 부부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되는데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되는 범위가 법률혼 관계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부부라고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요, 일방 배우자가 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인으로서 보장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법률상 부부하고 동일하게 또 보호를 받냐면요. 내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쪽 배우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법원에서 보고 있고요. 또 뭐냐면 결혼 생활을 길게 했어요. 사실혼 관계로. 근데 이혼하면서 한쪽 배우자가 내 재산을 다 달래, 안 주고 싶어 이렇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그런 사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남편과 아내는요. 사실은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잖아요. 양쪽 집안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됐어요. 뭐 각자 서로의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양쪽 가정 모두 이제 이렇게까지 부정행위 한 사람들과는 살 수 없다 해서 모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불륜을 하다가 당신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혼 이후에 다시 하나의 집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사내에서 불륜을 하다가 이제 맺어진 커플이기 때문에 다시 재혼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머쓱했죠. 그래서 결혼식도 따로 올리지 않고 그냥 그 두 사람이 그냥 집만 합쳐가지고 동거를 하는 형태로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그러니까 동거 생활을 한 지 1년 되고 2년 되고 하다가 무려 이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하게 된 거죠. 처음에 남편은요, 아내가 거주하던 집으로 본인이 들어와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요, 뭐 아내가 가지고 있던 집에 내가 이렇게 몸만 들어왔는데 좀 머쓱하니까 아내가 다른 집을 매수한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더부살이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목돈을 조금 줄게 해서 이제 수억 원의 돈을 아내에게 줘서 아내가 다른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기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사실혼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데 워낙에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도 두 사람이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집안에서도 남편을 이제 아내의 동생은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결혼식 하지 않았을 뿐 부부인 것처럼 다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그렇게 잘 하다가 아내가 이제는 좀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못 살겠다 하고 생각이 든 게 뭐 남편이 다시 바람을 피웠다던가 그런 것은 아닌데 뭔가 갈수록 나한테 소홀하는 것 같고 뭐 우리 사이에 자녀도 없고 그런데 내가 굳이 이 사람과 함께 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우리 더 이상 이런 사실혼 관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각자의 삶을 찾아가자 하고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 생활을 깨냐. 나는 절대 결혼 생활을 깰 생각이 없다. 나는 뭐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살 거고 만약에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끝까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반절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의사관계가 이제 좁혀지지 않으니까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고 나몰라라 하니까 결국 소장을 접수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했고 이웃 주민들도 우리를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혼 부부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했기 때문에 당신의 전적인 잘못으로 헤어지게 됐으므로 당신이 나에게 위자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생활이 20년이 넘었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몇 억 준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당신이 부동산 매수하고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적금 이런 것들 재산의 반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내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나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식도 한 적이 없고 혼인신고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동거했을 뿐이다. 내가 당신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었다면 뭐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가정의 모습을 보였을 거다. 뭐 우리 가족이 당신을 뭐 형부라고 칭하고 뭐 누구누구 서방 이렇게 칭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절에 같이 시간을 보낸다던가 각자의 집에 왕래한다던가 이러진 않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혼이 아니어서 위자료도 줄 필요가 없고 더더군다나 재산 분할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당신이 집 살 때 돈 준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그 돈만 당신에게 원래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남편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사실혼 관계를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식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웃 주민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고 서로의 가족들과 뭐 명절에 자주 교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형부, 뭐 며느리, 어떤 서방 이런 식으로 뭐 각각의 배우자를 칭하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사실혼 관계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쪽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나 못하겠다. 당신을 더 이상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일부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뭐 당연히 바람을 피우거나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한 수준처럼 위자료 액수가 높게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 나가, 나 너랑 못 살겠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방적 파기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조금은 있다고 봤고요. 자, 그렇다면 재산분할 당연히 또 인정된다고 봤겠죠. 다만 무조건 반절 이렇게 판결은 나지 않았고요. 이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남편이 그 매수자금을 보태고 또 생활비로 조금씩 보탠 점이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준 돈 플러스 알파로 그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사실혼과 관련된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혼과 관해서도 또 법률적 쟁점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많이 하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실제로 변호사님 저희 3년간 같이 살고 동거했는데요. 사실혼 아닌가요? 제 여자친구가 바람났어요.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저희 사실혼 맞죠?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사실혼은 법률혼보다 약하게 인정되기는 하나 정말 법률혼에 준해서 또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요. 외부에서 봤을 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공공연하게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부부예요 하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정도가 돼야 사실혼이 되는 것이고요.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하게 뭐 두 사람이 공동 주거지에 생활하면서 그 전입신고를 함께 하였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하나로 합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령 같이 살면서 그냥 뭐 관리비 반씩 딱딱 부담하고 생활비 들어가는 거 동등하게 반절 딱딱 부담할 뿐 서로 각자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뭐 수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융화된 것들이 전혀 없다면 사실혼에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교류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며느리, 양쪽의 부모님이 이 사람은 내 며느리예요, 이 사람은 우리 사위예요 이렇게까지 인정하면서 서로를 사위, 장모님,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이렇게 인정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혼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증거자료로 어떤 게 제출되어야 될까요? 두 사람이 그 대화할 때 뭐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할 때에도 우리가 배우자나 다름없이 대화한 것, 그리고 근데 워낙에 또 연인 간에 뭐 여보, 자기 이런 호칭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면서 뭐 메시지 남기는 것들, 뭐 어머니 이번 명절 때에는 뭐 어떤 음식 준비할까요? 저희 이번에 안 가도 되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이나 명절 때에 각각의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낸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는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때에는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살아있을 때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갑자기 사실혼 배우자가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또 증여를 하기에는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우리 상속이 안 되니까 빨리 이혼을 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하자. 그렇게 해서 사망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재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고 재산 분할을 하는 사례도 꽤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이한 사례가 있냐면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서류가 정리되기 전과 다름이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법률상 이혼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자녀들도 똑같이 엄마 아빠라고 보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저 두 사람은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하는구나, 부부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가 되면요, 법률상 서류 관계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혼 관계가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서류 정리하고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인데 제가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외관상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때 상대방이 정당하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완벽하게 거주지도 분리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면접교섭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활을 하셔야 다시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서 추가로 재산분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또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혼이
보호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혼이 되었던 이제 법률혼이 되었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서로 이제 배려하고 부양하고 해야 되는 의무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혼이니까 배우자한테 이런 거는 좀 덜 해줘도 되겠지. 사실혼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부부라는 인식 하에 서로 존중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이 아주 오래 고민해서 내린 결심이라면 다시는 후회 없으시도록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